저는 탈무드 살롱의 진행자인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입니다. 저는 인류 최고의 자기계발서이자 고전인 탈무드를 녹여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탈무드에 대한 수많은 해석서 그리고 자기계발서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창의 인재를 만드는 미래의 교육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김경희 교수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고요. 탈무드 살롱에서 찾고 있는 문제의식과 정보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 인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탈무드를 근간으로 한 유대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제가 왜 뽑았냐? 4가지로 이유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시대 정신에 맞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나갔다는 거예요. 책 한국어판 서문에 보면 제목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말 원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쓰였던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문의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은 이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다 없어진다, 교육이 지금 정말 틀렸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교육학과 교수가 쓴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의식이 자기 체험에 기반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울림을 갖는 힘이 있는 주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 일생의 체험에서 왔기 때문에 화두처럼 강렬한 응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자 김경희 교수가 어릴 때 한국의 경상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냥 공장에서 일할 뻔했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교 갔고,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거와 싸우면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다가 또 30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요. 거기서 교육학 교수가 되기까지 사람의 창의력에 싹을 피우는 게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평생 들고 있었던 거죠. 그 화두를 풀기 위해서 계속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요. 자기 창의력을 끄집어내고 싶고 자기를 꽃피우고 싶다는 그 욕망과 교육학자로서의 문제의식, 이게 철저히 결합이 돼서 이 연구를 평생 해서 이 분야에 우뚝 선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잘 적혀 있어요. 여기에 학자들이 자기 자아 따로, 책 연구 따로 그렇게 쓴 객관적이고 뭔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화두를 풀기 위해서 정말 면벽수도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논리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쓸데없는 게 없고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학자가 썼으니까 논리 구조가 탄탄할 수밖에 없죠. 정말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인간과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굉장히 틀을 잘 잡아서 결론도 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유대인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방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는 유대인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서 치면은 거의 1000권에 가까운 책이 나오고, 탈무드에 대해서 쳐도 거의 1000권에 가까운 책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유교, 도교 사상에 되게 맞춰진 느낌이 들어요. 지혜를 얻고 좋은 사람이 되고 옛날에 명심보감 같은, 그리고 약간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게 각색을 한 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쓴 거는 정말 출처를 알 수 없이 짜집게 해가지고 좀 자기 편의적으로 결론을 낸 게 많아가지고 실망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보면 문장 하나하나가 거의 논문 하나하나를 요약한 거예요. 그걸 정말 논리적으로 엮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분명한 본인만의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구조도 1장에서 9장까지 너무나 논리적으로 써나갔어요. 1장에서는 왜 교육이 잘못된 길로 가는가? 미국이 창의력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매달리기, 저소득층 학생들이 점점 뒤처지는 현상, 성취 대신에 시험 요령을 향상시키는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어떻게 탁월한 혁신을 이루는가인데, 무엇이 노벨상을 받게 만드나?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무엇인가? 4S 풍토란 무엇인가? 4S 태도는
이룰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혁신을 달성하는 3단계라고 창안한 게 있어요. 창의력 풍토와 창의력 태도와 창의력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S 풍토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큰 꿈과 호기심 격려, 이게 sun이고요. 햇살 풍토. 그 다음에 뚜렷한 목표와 시련 극복, 이게 storms, 비바람 풍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관점 통합, 이게 soil, 토양 풍토고요. 깊고 튀는 생각할 여유와 자유, 이게 스페이스, 공간 풍토입니다. 이 네 가지 풍토는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데 창의력에 대한 실증 연구나 위대한 혁신가들의 인생 이야기도 다 종합을 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걸 2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3, 4, 5, 6장은 자기가 뽑은 혁신가의 어린 시절 성장기 그리고 창의력 사고를 개발했던 이야기를 3장에서는 스티브 잡스, 4장에서는 넬슨 만델라, 그리고 5장에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6장에서는 조지아 오키프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창의력 태도 기르기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요. 철학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5장에 있는데요. 5가지 토양 태도 기르기 2단계의 다문화적 토양 태도라는 소챕터가 있어요. 다문화적 토양 태도는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해서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써있거든요. 혁신가는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 문화의 개방적 태도로 대하고 적응함으로써 다문화적 정체성을 개발한다. 혁신가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과는 달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배운다. 이렇게 배움으로써 증가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민감성이 유연한 사고, 관점, 행동으로 이어져서 혁신가의 세틀 융합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과 안녕도 촉진한다. 이게 완전히 문화 인류학적인 태도거든요. 비교 문화적인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혁신가가 뭐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혁신가가 한 나라에서만 살았더라도 다문화적인 태도를 키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장이 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공감 풍토와 태도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데요. 또 여기가 재밌었어요. 튀는 공간 태도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다르게 생각, 행동하는 것이다. 혁신가는 어른에게 고분고분한 단체주의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개인의 튀는 기질을 마음껏 내보일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나온다. 그 이유는 혁신가가 나와 독특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인 서양인들은 독특함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중요시하는 반면 단체주의적인 동양인들은 어른에게 순종하고 남과 잘 어울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중요시한다. 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가들은 경제적으로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껴서 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 같은 또래 중에서 유일한 유대 혈통이었고, 잡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넬슨 만델라는 12살에 아버지를 여인 후에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마리 퀴리와 조지아 오키프는 남자들만을 위한 동무대였던 분야, 그러니까 과학 분야와 예술 분야에서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가 중에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세틀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장은 이 사람이 평생 화두로 삼고 왔던 문제인데, 남자가 여자보다 과연 창의적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편견이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마리 퀴리랑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밀레바 마리치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이 저는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유대인은 정말로 창의적인가? 문화에 따른 창의력이라는 제목이고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 창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권의 유교 사상과 시험 위주 능력주의 대 유대 교육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창의력과 혁신에 효과를 미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게 사실 한국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건 너무 화석 같은, 어쩌면 우리가 지어낸 공상 속의 유대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유대인이 몇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왔고, 뭐 쓰는 언어도 여러 가지고 유대인이 가진 문화도 여러 가지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 도대체 뭐야? 그 실증적 근거가 있어? 누가 가서 인류학적 관찰해봤어?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유대인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유대인은 이렇다 하는데 진짜 그럴까? 세상 어디에 있는 유대인이 그래? 라고 항상 의심이 드는데, 이 책에서는 딱 그런 거를 학자니까 조작적 정의를 다 해놓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내가 말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최소한 2가지 문화를 가진 유대계 사람들을 의미한다. 근거와 함께 적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3년 동안 유대인 가족들과 살기도 했고요. 유대교 문서를 다 조사했고 유대교 회당을 방문했고 유대교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 유대교 의식, 성축일, 명절에도 다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교육의 독특한 특징을 연구를 했고요. 유대 교육이 유대인의 창의력 개발과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는 거죠. 유대 교육이나 동양 교육이나 공통점은 굉장히 많다는 걸 서두에 써놨어요. 첫 번째는 두 문화가 공통적으로 교육을 강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내하면서 성공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생활의 지혜와 돈을 포함해서 여러 자원과 재원을 얻고 아끼고 관리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 네 번째는 연장자들의 지혜를 존중한다는 거. 다섯 번째는 유대인이나 동양인이나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엄청 많다는 거를 이제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교육은 유대 창의 교육이고 동양인의 교육은 동양 분재 교육이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창의 교육은 뭐냐? 4S 풍토가 조성된대요. 첫 번째는 햇살 풍토를 조성해서 아이가 재미있는 공부를 하면서 배움과 독서에 대한 열정을 기르는 거고, 두 번째는 비바람 풍토를 조성해서 흥미로운 것에 불굴의 의지로 전문성을 쌓으면서 창의적 열망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토양 풍토를 조성해서 아이가 유대인과 민족적 동질감으로 전문성 교류를 하면서 남의 강점과 관점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도록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공간 풍토를 조성해서 아이가 상상력과 튀는 기질, 권위에 대한 당돌한 도전 정신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고안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햇살 교육에는 세상을 위해 일하게 하는 티콘 올람 사상,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 유머를 잃지 않는 정신, 항상 질문하게 하는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들어가고요. 비바람 교육에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위험을 무릅쓰는 정신, 전문성을 길러주는 정신이 들어가고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통합하게 하는 토양 교육에는 남에게 배워서 개선한다, 다양한 문화를 흡수한다가 있어요. 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한다가 되게 재밌는데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혈연이나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계 미국인의 경우에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종교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대민족의 특징인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행동과 같은 문화적 유산을 전수받고 또 전수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유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다 참고 문헌이 붙어 있어요. 자, 적절한 자원을 지원한다, 남과 함께 협업한다, 멘토를 쉽게 구한다, 내용이 나오고요. 꽃 튀는 생각을 할 여유와 자유가 공간 교육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주도성을 키운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양 교육에 영향을 미친 유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란 무엇인가? 이것도 탄탄한 이론과 자기 체험을 너무나 잘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그리고 자기 이제 시집살이 했던 거, 시어머니가 아들 못 낳는다고 엄청 구박했던 거, 이런 거 정말 피눈물 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시험 위주 능력주의, 고소득층 아이가 더 좋은 학벌과 학연을 얻는다, 빈부의 격차를 점점 더 커지게 만든다, 구조가 아니라 능력을 탓한다, 그러면서 동양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4S 교육과 정말 반한다면서 왜 반햇살 교육인지, 크게 보는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유머스런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즉흥적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점수 및 더 많은 스펙 쌓기는 반비바람 교육이라고 했는데, 자기 확신적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위험 감수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반토양 교육이라고 또 써놨는데요. 전문성 교류를 제한한다, 복합적 태도를 억누른다고 썼고,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반공간 교육이라고 해놨어요. 공상적인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튀는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당돌한 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육과 동양교육을 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결론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의 인재를 만드는 IOM 사고력에 대해서 씁니다. 창의 과정, 창의력 사고에 초점을 맞춰요. 틀 안, 틀 밖, 세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다룹니다. 본인이 만든 게 창의 과정인데요. 계절 흐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겨울 창의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혁신가가 긴 겨울 동안 틀 안에서 틀 안 사고력을 적용해서 틀 안 전문성을 달성하고,
틀박 상상력을 적용해서 문제 식별력을 기르는 거고요. 봄 창의 과정에서는 혁신가가 틀박 상상력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잠재의식 이용력 단계에서는 틀박 아하 착상을 유도하고요. 여름 창의 과정 동안에는 틀안 사고력과 틀박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새틀 통합력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홍보력을 적용한대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히 써놨습니다.